어, 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 계속 세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정도가 초반부에 일정 수준 머리를 빠르게 들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깨지고 있어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머리를 계속 치켜들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채권 수익률은 위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캔들 차트 보면은 뭐 한 3일 연속 그나마 좀 버티다가 갭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게 매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루 이 변동량이 굉장히 커요 지금. 고점과 저점이 큰데 바닥이 지금 저점 쪽으로 붙으면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보면 그 기업 이익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거든요. 뭐 기업 이익 발표가 뭐 주가 지수의 향방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실적에 주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큰 흐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거기다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거나 거기다 에너지와 관련된 위험성, 서플라이 체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미국의 그 리테일 세일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시장은 세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혼재돼서 나오는 것 중에 이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뉴즈원에 나오고 있는 이 기사가 잘 정리를 이제 핵심적인 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1년 그러니까 10월 10일자 뉴즈원 기사를 쓰신 분은 신기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중국이 이런 에너지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공장 가동을 대폭 줄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은 수일간 단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중국 공산당 쪽에서 지침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이 최근 전력난에 내린 지침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2030년이면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이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 석탄 채굴 업계에게 생산을 늘릴 거라고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혼선이라는 경제적 문제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혼선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1번 전력난을 왜 유발했는가를 보면 전기 생산의 7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화석발전 투자를 급격하게 줄였고 환경과 안정상의 이유로 탄광과 화력발전소를 서서히 폐쇄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비가 없이 그 탄광 화력발전소를 줄인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폐쇄 규모가 커졌답니다. 그리고 뭐 산시성이나 내몰공 이런 쪽에는 반부패 규제가 심해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2월 달에 내년 2월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공산당 100주년 기념 같은 걸로 인해서 그 뭐 푸른 하늘 대외 선전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석탄 떼워가지고 매연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쪽이 일부분 내려갔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앙의 강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안 한답니다. 추가 발전, 그러니까 용량은 계속 경제가 성장하려면 계속 더 생산을 하거나 더 소비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환을 하게 되니까 대체 에너지 생산 지역을 안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소나 이런 쪽이 안 된다는 거죠. 막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그 중앙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역이 상반기에 못 맞췄으니까 하반기에 전기 수요가 급증할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지금 가을께쯤에 단전 같은 걸로 일단 뭔가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 전체적으로는 GDP 성장에 맞춰 가지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력난에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새 기후 변화로 여러 군데에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뭐 운송도 늦어질 수가 있지만 탄광이 폐쇄된 곳도 있고. 영국, 인도 뭐 이런 쪽에서 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석유 재고가 없는 그 주유소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죠. 그건 뭐 영국이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실행하면서 운송 인력들이 대규모로 EU 쪽 그러니까 영국이 아닌 타 국가에 있는 운송 그 인력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기업이 서는 거죠.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굉장히 꼬이면서 엇갈려 가고 있고 여기에 그나마 지금 숨통 트이드로 얘기가 나온 건 천연가스에 푸틴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 40만 배럴 규모를 그냥 추가 증산 없이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발표는 이미 얼마 전에 나왔고 지금 사실은 그 미국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UAE 쪽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좀 늦추려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나 빨리 증산하고 싶어 이래서 한번 충돌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그러니까 3월인가요? 4월 달에 증산 협의할 때 그때 불협화음이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같은 시점에 중동에 가서 석유를 증산시키라고 오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중동에 대한 협상 능력이 현재는 미국이 있나?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적 비축유에 대한 그 판매기도 지난번에 뉴스보다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의 뭔가 단초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공장 가동 중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이제 막아놓은 것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꼬여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시발탄 정도를 한 것 같고 트리거를 야기한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요 앞에서 봤던 이 기사들 중국 내부에서 정책 혼선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감지해야 될 것 같고 뭐 중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률 내부에 보면 무역,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혼재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다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하에 기업의 이익이 는다고 기대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기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요번 분기에 나오는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아니란 생각 같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게 오를 섹터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이 에너지주도 마이너스로 밀렸죠. 지금 에너지 섹터도. 그나마 플러스 섹터로 지금 견딘 데가 여기 보시면 부동산 영역하고 산업재해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필수 소비재. 원래 일상생활용품에서 쓰는 중요한 식자재 이런 하여튼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소비해야 되는 그런 필수소비재 정도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섹터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한정 예언자만 추세적으로 날아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섹터가 도망갈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다른 애들이 다 떨어지는데 예언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파란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월쇼일에서 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향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비슷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급 충격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상황이 70년대예요. 70년대. 이게 70년대에 확대한 건데 주가가 잘리네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주가가 잘려버렸습니다. 이거 좀 다시 늘릴게요. 이게 긴 차트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월봉은 있는데 주봉은 없는 겁니다. 일봉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만 더 키워서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여기 파란색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다가 급등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준금리도 쭉 올리고 있죠. 쭉 올리는데 그 사이에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주가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후반부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이른 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1차 오일 쇼크 날 때가 73년도쯤이니까 한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 오일 쇼크 때 소비자 물가 상승이 많이 올랐고 그 뒤에 물가 상승이 높은 것 때문에 기준금리도 쭉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근데 그 시기에 어떻게 되죠?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계속 따라서.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두들겨 맞을 때는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두 번째 맞을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일 쇼크는 그러니까 오일 쇼크는 70년대 후반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시기 즈음, 붕괴되기 요 즈음이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과거에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갔음에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오펙이 강제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공급을 쥐어짜는 바람에 두 번이나 올라간 케이스고 지금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된 거라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위험하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갈까라고 하면서 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 거는 이게 유가고요. 이게 파란 게 금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차트에서는 지금 뒷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다만 패턴을 보여드린 건데 금과 유가의 패턴은 전형적인 큰 추세로 놓고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금값은 예전에 있는 2011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유가를 보면 유가는 예전에 있었던 2011년도 수준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덴버골드 그룹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죠. 이거 금값 차트예요. 이건 파란색이고 이거는 검은색인데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값 차트고 검은색은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뉴스보드에서 보는 금 가격의 움직이니까 명목 가격이죠. 얘는 유가인데 유가의 인플레이션과 명목 차트를 보여주는 데가 웬만한 데가 없어서 이거는 미국의 에너지청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의 내용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 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유가고요. 수입 유가예요. 미국의 수입 유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명목
수입 유가 가격인데 이 패턴을 잘 보시면 유가는 실질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예전의 고점에 비해서. 금값은 예전의 고점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금값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금값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미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지금 윗방향으로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보시면 내려왔다가 지금 머리방향으로 계속 위로 들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금은 수급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 공급하고 금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을 투자하겠다는 특히 금융시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가장 금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인데 긴 추세상으로 보면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가격은 그 방향 추세를 밀고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다만 유가도 역시 달러 표시로 매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왜 올라가느냐? 공급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걸 예측하는데 그거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증산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위적인 외부적 요소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미 금 가격은 상당 부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요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금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이미 과거 추세로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을 투자 대안처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가는 추가적 상승세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투자 대안처가 이제 부동산인데 이거는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고 하는 사이트 가이드.com 사이트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도시하고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들의 상승률인데 직전 1년 수준으로 소팅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건 직전 5년 1년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역이나 뭐 이런 편차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뉴욕, 여기는 뉴질랜드, 유럽이죠. 이거 터키, 뭐 파키스탄, 스웨덴, 보시면 몬테그로, 여기 보면 뭐 슬로바키아, 캐나다, 페루, 칠레, 네덜란드, 저머니, 독일도 집값이 상당히 안 오르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거 넘어서서 직전 10년치를 보면 더블이 됐어요. 우리나라 서울 집값 직전 10년치는 36%밖에 안 되는데 독일의 베를린 집값은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대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자금을 들어 부었던 게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초반에 2008년도 초반에도 급등했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후반부에 다시 들린 겁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그랬다가 다시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쥐어짜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것도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에 나오는 건 사이트입니다. 데이터입니다. 헝다그룹을 쥐어짜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 대안처로 도망갈 섹터가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이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흔들리는 출구 전략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드렸지만 시장이 요동치고 다음에 그 후반부 사이클 올라가면서 주식이 머리를 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 이후에 주식이 흔들리는 과정 중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주식에서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대안책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대안책으로 지금 떠오른 데가 그 비트코인 쪽입니다. 가상화폐. 예전에 제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보다 빨리 튀었고요. 그리고 얘가 주가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금이 소외되고 있는 것들도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금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들이 여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이 강세를 그나마 보일 수 있는 강세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있고 다만 얘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거 일부 조금 더 내려가면 한 번 밀리면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질 못하고 머리를 맞고 내려올지 얘를 약간 뚫고 1.5분 더 상승했다 내려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얘가 올라가는 강도가 이제 많이 누그러지고 일정 부분 방향성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지까지는 예측을 못하겠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감안하시고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데 뚫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뚫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이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죠. 안 끝났다고 얘기 드리고 아직 조정이 기간이 남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달 안에 조정이 끝날지 아니면 조정이 1차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한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찍었던 저점을 더 뚫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그 11월 달에 FOMC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거기다가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기대치보다 진짜 더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전망치가 안 좋다거나 경제성이 계속 이렇게 압박되거나 그래서 중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점이라면 미국이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한테 뭔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석유 증산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거나 증산하도록 뭐 유도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파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시절부터 계속 문제를 야기했던 게 지금 바이든까지 넘어와서 글로벌의 그 파워를 미국이 상실했다고 하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동 국가에 가서 무엇인가 해서 에너지를 좀 그나마 증산하는 쪽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력 비축률을 풀겠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도 나올 수 있고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사우디나 중동 쪽에 가서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뭐 증산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 그리고 뭐 에너지 호주에 대한 수입을 막았던 것이 뭐 타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그나마 떨어지는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문제로 야기하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물꾸물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언제 어떤 기사로 지뢰바깥이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일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하고 너무 긍정적인 시야보다는 아직까지는 뭔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아랫방으로 세게 한 번 더 깨지면 그게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